속도 가물가물한 아주 많이 어렸던 때는 그럭저럭 부모님의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은 전부 좋지 못한 것들 뿐이었어요. 자주 싸우셨거든요. 서로를 향해 입만 열면 지친다, 그만하자, 제발 좀 작작해라. 이런 소리들을 뱉으셨죠. 두 분 다 그러한 부분은 동일했으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엄마 쪽이 훨씬 더 감정적으로 구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명처럼 들릴 정도의 소리 지르는 행위를 아빠를 향해 자주 하셨었고, 당신 스스로의 분을 못 이겨서 울부짖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런 순간마다 제가 목도한 아빠의 모습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이혼이라는 파경의 길을 걷게 되셨고요. 저희 집이 조금은 특이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각자 데려간 자식만 봐도 약간은 보편적인 경우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첫째가 바로 저와 나이 터울이 있는 오빠였고 그 다음 둘째가 저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엄마 쪽에서 자식들을 다 맡거나 한 명만 맡는다면 딸을 데려가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오빠가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더 어린 자식, 딸인 제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원체 외가 집안이 유난스러운 편이었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컸고 성질들도 있었고 부모님의 사이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이후로는 엄마의 편을 먹고서 아빠를 욕해 댔었고 무엇보다 아들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오빠를 더 생각해주고 더 쳐주는 집안이 바로 외가였어요. 반면에 친가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무 문제도 없이 그저 고요한 집안이었네요. 이쯤 되니 당연히 눈치를 채셨죠.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 있어서 자식을 한 명씩 데리고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엄마와 외가의 뜻이었습니다. 달리 보자면 저는 선택받지 못한 자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빠는 엄마의 외가에게 선택받은 자식, 그리고 저는 아빠가 책임을 지게 된 자식 둘 중에서 남은 자식 정도였어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속으로 혼자 쪽팔리다는 생각도 했어봤어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도 전혀 흔치 않았는데 딸이 엄마와 안 살게 되다니 버림받은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민망하고 서러웠던지 모릅니다. 네 오빠만 데리고 살기에도 벅차. 힘들어. 너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 아빠한테 앞으로 잘해달라고 해. 네가 살랑살랑 애교도 떨면서 알아서 아빠랑 잘 좀 살아봐. 당신에게 매달리는 저의 존재가 마치 피곤하고 걸리적거린다는 듯이 미간의 인상을 한껏 찌푸렸던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자식으로서 한 집에 살던 생활은 끝이 났었죠. 너무 유치한 생각이기도 했으나 혹시나 제가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었네요. 오빠가 엄마하고 쏙 닮은 외모였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많이 비슷한 수준으로 아빠를 닮은 생김새였습니다. 부녀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단박에 제가 아빠의 딸임을 알아맞힐 수 있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아빠를 그렇게나 닮은 제가 엄마의 눈에 더욱 정이 안 가는 자식으로 비춰졌을까봐 그 얄팍한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뭘 잘 모르는 아빠하고 살려니까는 많이 힘들지? 계속 기운도 없어 보이는 게 전부 다 이 못난 아빠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그리고 우울하게 자괴감에 내내 빠져 지냈던 저의 모습은 아빠로부터 걱정을 샀습니다.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저는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하루하루 모든 게 재미가 없었으며 아무런 의욕 또한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다니시는 것부터 일부러 기운 나는 척 그렇게 구시면서 저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지내셨던 아빠였으나 제가 좀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자 결국 심란한 손내를 밝히셨었죠. 그런 아빠를 향해 저야말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날로부터 몇 달 지났을 때 친가에 가서 지내는 선택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가라 함은 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시골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뭣도 없는 시골 동네인데 내가 거기 가서 산다고? 재미없고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잠깐.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재미가 있고 지루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쪽이 더 나으려나? 적어도 두 분은 계속 집에 계시겠지?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 안 먹어본 지도 정말 오래됐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던 저는
고민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아빠를 향해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시골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한 곳이었죠. 그건 아빠와는 이제 같이 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시골집에 가겠다고 하자 어딘가 안심이 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아빠를 보니까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는 시골에 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혀 계산을 안 해봤던 부분이었으나 그 정도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면 대학 갈 때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입시에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저는 공부에 의욕을 보이기로 결심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까지도 저는 시골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꽤 오래 저는 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과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멋쩍기도 했었죠. 더 어릴 때나 별로 아무 생각 없이 두 분께 살가운 행동도 보이고 했었으나 이제 어딘가 머쓱하고 어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커버리는 것도 있었으나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멋쩍은 게 컸는데 두 분은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놀고 그러다가 왔어? 할머니, 제가 애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세요? 학교 생활이 맨날 거기서 거기고 똑같죠. 뭐 오늘이 어제 같아요. 에이그, 우리 똥강아지가 애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애기인가? 애기 똥강아지, 집에 왔으니까 얼른 앉아서 간식 먹을 준비나 해라. 할미가 만난 거 해줄게. 간식이라고 해놓고 거의 밥대처럼 차려주시잖아요. 저 배 안 고픈데요?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간식 때는 간식을 먹어야지. 자, 그럼 이 할미는 똥강아지가 좋아하는 부침개나 어디 잽싸게 해볼까나? 제가 괜히 민망하고 경험 적으니까 무뚝뚝하게 툴툴거려도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해사한 미소로 당신의 소녀를 챙겨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인 분은 아니에요. 대체로 조용하고 말수가 많지 않으시고 시끄러운 일 벌어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신 분이라서 동네에서도 별명이 성품이 고운 양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녀 한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분이 되셨습니다. 항상 팔을 걷어붙이셨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셨고 학교 생활이 어떤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챙겨주셨고 장날이 되면 저의 손을 잡고 시장 나들이에 나서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아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보다 많이 활동적인 모습인 것에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었으나 저를 위해 일부러 더욱 그렇게 구신다는 것을 눈치챈 이후로는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었죠. 부모님의 이혼, 그 시점부터 내내 바닥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가고 있었던 저였는데 시골집에 사는 동안 서서히 하늘을 보며 위로 올라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였고 학교 생활도 그 이전보다 밝은 자세로 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적응을 잘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아빠도 무척이나 기뻐하셨고요. 우리 딸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다. 장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최고로 효녀야. 저는 한 것도 없었는데 제가 모든 공로를 받는 것 같아서 머쓱했지만 그게 싫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내면에 쌓여 있었던 지난 아픔과 우울을 서서히 털어버리며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갔고요. 대학이라는 목표는 진작에 세웠던 바였기에 의욕을 더욱 불태워갔죠. 고등학교 다닐 적에 가끔 밤늦게 귀가를 했었는데요. 그런 날이면 시골집으로 들어서는 그 길목의 초입에 할아버지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이제 오냐? 오늘도 힘든 공부하느라 애 많이 썼다. 할아버지, 또 나와 계셨어요? 안 나와 계셔도 된다니까요. 저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할 일이 내도록 자는 걸 텐데 지금 덜 자고 늦게 자는 게 뭐 어때서? 괜찮다. 얼른 들어가자. 밤 되니까 춥구나. 잠바 주머니에 양손을 넣으신 채로 당신의 소녀가 나타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속으로 몰래 미소가 지어지도록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밝을 때는 정겨운 시골길이지만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해서 가로등 말고는 아무런 빛도 없을 정도였거든요.
시골이라 집집마다 거의 일찍 자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늦게 귀가할 때면 무섭기도 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걸 아시고서 손녀 걱정에 마중을 멀리 나와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라서 무섭지 않은 길을 걸어 집에 도착하면 할머니께서 주무실 준비는 다 마쳐 놓으신 채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 똥강아지 왔구나. 반가이 저를 맞아주시며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항상 그렇게 웃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멀었죠. 조금 더 가까운 고등학교도 한 곳 있긴 했었으나 제가 지원해서 들어간 고등학교가 대학 잘 보내기로 더 이름이 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업 욕심 좀 부려봤던 것이었죠. 그 덕에 매일 등하굣길이 고되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온정이 그 고됨을 녹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작게 해보겠다고 하셨었죠. 그때 자세히는 몰랐으나 아무래도 회사에 조금 뭔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고요. 아빠의 결정에 친가에서는 한숨 바람이 일었습니다. 다들 아빠한테 대놓고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시는 채로 착잡하게 한숨만 내쉬셨던 것이죠.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낌새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필두로 다들 걱정하는 그 기색을 점차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이었거든요. 혹시나 제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아빠가 일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게 별로 큰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수험생 시절을 보냈던 듯 싶어요. 저는 원하던 대학 입시 그걸 그대로 이뤄냈고요. 정말 최고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선방을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게 대박으로 보였던 모양이었고요. 대학 합격 소식이 나왔던 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할머니께서 잔치를 당장 열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시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인사를 남겨주었고요. 저는 아무리 시골 동네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소식이 빨리 퍼지는가 싶어서 새삼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대학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당연히 등록금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돈이 처음에는 아주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친가의 비상자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땐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냥 제가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누구든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지 싶은 막연한 생각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빠가 거의 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사실 아빠가 패기 넘치게 시작하셨던 사업은 그때 초기 시즌에 아주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뼈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다 적자 부담으로 쌓여가는 것에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었죠.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고 제가 몰랐던 것은 모두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제 힘으로 제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왔다며 그렇게 캠퍼스 생활을 즐기던 저였는데 제가 몰랐던 어른들의 사정이 그랬다는 것에 제가 나중에 얼마나 당혹스럽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던지 모릅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학교도 더 열심히 다니고 강의 시간에 졸지도 않고 성적 관리 잘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더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장학금의 근처도 못 가보고 이게 뭐야.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던 때 그제야 아빠의 사업이 그럴싸하게 편탄한 수익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드디어 한시름 놓게 되자 저한테도 어른들이 지난 진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1학년 생활을 개판으로 보낸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가 됐던지 모릅니다. 전혀 고민이라고 없는 것처럼 위기를 모르시는 것처럼 제 앞에서 그리 구시며 종종 저에게 용돈 안 떨어졌냐고 물어오셨던 아빠의 진한 모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빠에게서 용돈을 받았던 게 정말 철없었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었고 그러면서 문득 묻어두었던 궁금증 하나가 제 안에서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 궁금증의 정체는 바로 엄마였고요. 뭐하고 사시는지 내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 다녀와서 간식을 먹는 저를 기특하다는 듯이 바라보시는 할머니께서 가끔 그 눈빛에 안쓰러운 기색을 담으며 엄마가 보고 싶진 않냐고 물어보실 때가 싫었거든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다 괜찮아져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엄마라는 두 글자가
그런 제 일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향해서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난다고 딱 잘라서 매번 그렇게 대답했었죠. 공부가 더욱 중요해진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나서는 거의 할머니로부터 엄마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같이 안 살더라도 이렇게나 소식 하나 없이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될 줄은 부모님 이혼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바였거든요. 엄마가 특별히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연락 한 번 없는 엄마에게 저도 오기가 생겨서 더더욱 생각조차 안 하고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빠 놈은 또 어쩌고 있는지 그 근황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엄마의 소식이 궁금하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당연히 궁금했을 텐데. 아빠도 엄마하고 연락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며 지내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경우라면 단지 오빠 이야기를 나눌 때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엄마하고 오빠와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그러셨거든요. 얼떨떨한 심정으로 나가봤더니 오빠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는데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이 옛날보다 더 서로 붕어빵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만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재혼 소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너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려던 참이었어. 재혼 같은 중요한 이야기는 너한테 직접 알려주고 싶더라. 어떤 아저씨하고 재혼하는지 너도 궁금하지?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자리였는데 엄마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구셨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하고 재혼을 하는지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겠나요? 방긋 웃으시는 엄마 앞에서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는 입맛이 무척 쓰더군요. 도대체 엄마는 저의 엄마이면서 왜 하나도 저한테 애틋하지가 않으신지 그 점이 사실은 제일 궁금했었네요. 그리고 알게 되었던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오빠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와 내년쯤에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이미 그 여자하고는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거의 결혼한 사이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그분을 만나봐야 하나? 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혹시나 네가 그러겠다고 할까봐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랑 결혼할 분을 미리 만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굳이 만나볼 이유가 따로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 오빠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망했고 당혹스러웠어요. 저라고 해서 뭐 오빠한테 커다란 애정이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아웅다웅하면서 같이 놀면서 크고 이런 맛이 없었고요. 자매 형제가 아니라 남매다 보니까 더 그랬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남매 간에 이렇게 선을 그을 일인가 싶어서 오빠한테 서운하다 못해서 오빠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빠가 주장하기를 결혼할 여자가 진작에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네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살게 된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저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됐든 저를 경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해도 시누이가 없다는 생각을 진작에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결혼을 앞둔 오빠와 만남으로써 이걸 계기로 시누이 노릇이라도 하려고 들까봐 그쪽에서 저를 경계하면서 오빠한테 말을 해두었던 거예요. 제가 시누이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선을 딱 긋고 벽을 쳐달라고 말입니다. 후와. 그렇게나 무례하고 격떨어지게 나온 그 여자도 대단하지만 그걸 또 고지고대로 실천에 옮기는 오빠라는 인간이 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내색을 안 하시는 엄마는 또 어떻고요? 당신의 친딸보다 며느리를 위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래서 엄마와 오빠라는 존재들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남아있었던 미련이라는 것이 증발해버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가 아닌 아빠 쪽에 제가 붙어서 살게 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외가 집안과 더 이상 엮일 건수도 없이 친가 집안하고만 복작복작하게 잘 살아온 것 같아서 아주 심경이 후련했습니다. 서글프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후련하게 제 인생의 이막을 향해 깔끔한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남은 엄마하고 오빠와의 재회였네요. 그 후로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적자를 면하며 평탄한 곡선을 그리고 있던 아빠의 작은 사업이 이제는 성공이라고 명실상부 칭해도 될 정도의 성과를 내며 도약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에 아주 남부럽지 않게 돈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게 겉으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다녔을 때도 초조하게 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저에게 딱 맞는 자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느긋하게 태도를 가졌었거든요. 급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까지 잡은 어쩌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코스를 밟고 있던 저였는데요.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자 그 다음 코스가 제 앞에 자연스레 놓였어요. 대학, 취업, 그 다음에 올 순서라면 당연히 결혼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빠가 저에게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세상에서 자기만 봐주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도 더 결혼하기에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너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야. 사랑받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알았지? 우리 딸. 아빠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당신의 딸이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지나가도 어쩌다 한 번씩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조건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이 선하고 맑은 게 중요하다고 강조도 곁들이셨고요. 외모, 학벌, 재산,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화려한 것들이 빛을 발하고 말 것들이라고 확신하셨죠. 아빠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저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옛날에 아빠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던 분이었으며 엄마는 당신의 친정 집안이 유복한 수준이었죠. 그러니 제 부모님 두 분은 결혼하던 당시에 서로의 조건이 준수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냉정하게 돌아보자면 부모님은 배우자보다 당신 스스로를 더 우선시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서로를 열렬하게 살아가신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서로 안 맞는 부분들에서 인내하지 못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의 친정인 제 외가 집안은 쓸데없는 참견질을 해대며 부모님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에 일조를 해댔었죠. 그런 과거를 안고 계셨으니 아빠가 저에게 눈으로만 쉽게 보이고 판단되는 조건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는 제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저만의 안락하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는 선택지는 고려하지도 않으셨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산다면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가 너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질까봐 그게 벌써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학창시절을 책임져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도 똑같이 보고 계셨죠.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가 외톨이가 되면 어쩌냐고 그런 걱정을 이미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어른들이 정말 못 말린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옛말에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거 없다고 하였으니 저도 제 곁을 든든히 지켜줄 남자를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는 생각도 은근슬에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아빠가 흡족해 하실까? 저는 그런 고민을 속으로 안고 있었죠. 저를 평소에 좋게 지켜보고 있었던 직장 선배를 통해서 저는 남편을 만났답니다. 제가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괜히 잘못 소개받아서 만났다가 주선자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면 결과가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라도 절대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면 사절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선배가 저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면서 덧붙였던 소리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유부녀만 아니면 누구한테 소개 안 시켜주고 내가 만날 텐데. 농담처럼 말을 뱉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소리에 호기심이 확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한번 만나봤던 거예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사전 정보 없이 남편을 만났었죠. 그런데 저보다 학벌이 한참 뒤처지는 사람이어서 제가 첫 번째로 놀랐고요. 제가 보통 키인데 이런 저보다 한 뼘 정도만 크길래 이 점에서 둘째로 당황했고요. 언뜻 사진으로 봤었던 것보다 실물이 더 수더분하고 평범한 것에 마지막 셋째로 떨떠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이하, 대박 실망이라고 남편의 조건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게 무슨 의미겠나요? 처음 만나서 커피를 어색하게 마시고 나왔던 길, 남편이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안쪽으로 유도하고 본인이 차도와 가까운 위치에 걷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었죠. 이 남자를 한 번은 더 만나봐도 되겠다고요. 그랬다가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결국 결혼까지 갔던 것이랍니다. 별 계기 아니죠?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에서 제 남편이 아주 강한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를 두고 세상은 흔히 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만날수록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객관적인 조건이든 뭐든 다 집어치우고서 남편한테 먼저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게 되었던 것이죠. 아빠도 처음부터 제 남편을 딱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정확히 알아. 눈빛도 가볍지 않고 진중하고 어디 가서 말이나 행동 허투루하게 안 생겼고 말하는 것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인상도 웃는 표정이 선하더만. 아빠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럴 줄 예상했었기에 배시시 웃음이 나왔었답니다.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도 제 걸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그때 진작에 결혼 허락을 속으로 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의 이혼을 겪고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연애하면서 말을 해주었기에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더욱 단란하게 정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이 참 고운 사람이죠.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점도 남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게도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시설로 들어가셨어요. 한번 길에서 쓰러지셨던 이후로 건강이 확 나빠지고 좀처럼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하였던 할아버지셨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할아버지를 곁에서 챙기고 돌보고 이런 일상이 당신에게 당연한 거라고 의연하게 구셨으나 몸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할아버지를 보살피시다가 할머니의 건강마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께서 점차 치매 증세를 앓게 되셨거든요. 치매에 걸리는 것만큼 잔인하고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살아온 평생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점차 잊고 잃게 되니까요. 할아버지께서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던지 모릅니다. 아빠도 일부러 크게 내색은 안 하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그 너머로 많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이었죠. 가뜩이나 할아버지를 돌보시는 게 이제 힘에 부치신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께서 당신 스스로 시설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신 어떤 동네분이 소개해주신 시설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셨고요. 그때 제 남편이 정말 잘해줬어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셔서 가슴 허해진 할머니를 모시고 도시 구경을 시켜드렸거든요. 뭐든지 느린 할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때 인상 한 번을 안 쓰고 한숨 한 번을 안 내쉬면서 얼마나 싹싹하게 잘했던지 모릅니다. 덕분에 할머니께서 제가 너무 괜찮은 신랑감을 찾아낸 것 같다며 좋아하시면서 기운도 내실 수 있었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예비 사이가 벌써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효도를 것이 그렇게나 흐뭇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한참을 제 남편에 대한 칭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무렵 아빠는 당신의 사업을 접는 수순에 들어가셨더랬죠. 정확히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일군 그 작은 사업을 넘기실 참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고점에 넘기려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럭저럭 되고는 있었지만 상승세를 그려가던 그 시기의 때보다는 부족해서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당신의 그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여기셨고요. 저는 아빠가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건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그 결정을
무척 반겼습니다. 그 뜻을 알고서 남편 역시도 적극적으로 아빠가 이제 사업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보탰고요. 그래서 아빠가 큰 아쉬움 없이 사업에서 물러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점에서 남편에게 제가 속으로 많이 고마웠었네요. 아빠는 이제 당신의 지인이 하시는 작은 공장의 일이나 바쁠 때마다 손을 보태며 일단은 그렇게 지내겠다고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아빠가 그때 사업을 그만두셨던 건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때 사업 넘기면서 챙길 만큼 다 챙기셨고요. 저희 부부도 마음 편한 가운데서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시댁 쪽의 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건 엄마나 오빠 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시댁 쪽에서 내가 신경 쓸 거리들이 생길 줄이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남편이었고 그래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똑같이 괜찮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저는 시댁을 통해서 배우게 됐었네요. 엄마, 오빠와 제가 혈연관계나 전혀 비슷하지 않고 잘 통하지도 않은 것처럼 친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확연하게 다를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말이죠. 제가 천하의 효자를 빼앗아간다고 무척이나 섭섭해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통 아들 바라기 집안에서는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가로챈 얄미운 것이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시댁은 약간 입장이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은 노예였습니다. 뭐든 다 해주고 다 들어주는 호구스러운 노예가 감히 결혼을 하면 탈출을 꾀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시댁에서 아주 눈에 불을 켰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 잘하는 만큼 당연히 자기 가족들한테도 아주 잘하는 효자인 게 자연스럽다고만 생각을 했었지. 설마 그렇게나 만만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바보같이 다 뜯기고 살아왔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저보다 학벌이 낮은 남편은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3년제 아니고 2년제였네요. 대학에 다니는 동안 집에 손 안 벌렸다고 했고요. 애초에 대학에 들어간 것도 온전히 남편 스스로의 힘으로 갔던 것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집에서 10원 한 장 도움을 안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갈 거면 알아서 가야 한다고 일찍부터 그런 소리를 집에서 워낙 많이 들어왔던지라 내 힘으로 가는 것 자체에 별다른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 멋쩍게 웃으며 지난 이야기를 하던 남편을 보며 저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었네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고 얌전하고 차분하고 착하고 그런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타고나기를 착한 효자였던 남편을 어여쁘게 봐주시고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막내 자식에게 기대하고 기대고 지원 안 해주고 알아서 다 해결하길 바라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위로 시숙과 시누이가 있습니다. 첫째인 시숙이요. 삼남매 집안의 장남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하는 거 없이 그저 나이만 먹어가던 게 원래 시숙의 특기였다고 하고요. 집에서 지원 다 받아다가 허울만 4년제인 그런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졸업을 간신히 해냈으며 중소기업의 계약직을 3년 동안 무려 4군데나 옮겨 다녔던 것을 끝으로 오래 백수 생활을 했었고요. 일을 때려치웠던 그럴싸한 핑계도 있었대요. 바로 공무원 시험이요. 공무원이 되겠다는 장남을 시부모님들은 또 느긋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장남이 용돈을 집에다 드리나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본인 생활비를 벌기를 하나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전부 집안에 돈 나가는 구멍으로 남아서 남편이 해결하고 충당해야 하는 것들로 남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1년 반 전에 시숙이 공무원이 됐었습니다. 뒤늦게 결국 공무원이 되기는 했었네요. 그 나이에 9급이요. 참고로 남편보다 시숙이 6살 많습니다. 시누이는 시숙과 연년생이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사람이었네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갑작스러운 결혼이었고 시누이는 그때 고작 23이었다고 하는데 힘들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예기치 못하게 그럴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애만 줄줄이 넷을 낳은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심해부는 고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수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애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집안 상황이 이러했으니 다들 착한 막내만 쳐다보고 있었죠. 성실하고 정신 똑바로 박힌 막내, 제 남편 말이에요. 제가 한 집안의 기둥을 뽑아온 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우쳤었네요. 성격 좋은 남편하고 유일한 마찰이 있다면 그건 시댁에 너무 을처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식구들의 말이라면 거절을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보태주고 도와주자고 기본적으로 남편이 그런 태도를 취했고요. 시댁 식구들하고 외식이라도 나가면 계산은 무조건 저희 몫이었습니다. 시숙이 있고 시누이 내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다들 계산대를 스쳐 지나갔고 남편이 묵묵히 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수순이었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면 꼭 갔고요. 시부모님께서 자식이 셋인데 남편한테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기계를 잘 봐서 차고치고 이러는 것도 꽤 손재주가 있는 편인데요. 시아버지의 차에 자잘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봐줘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거에 매달리느라 주말을 허비한 적도 있었네요. 제가 참다가 어느 날 말씀드렸었죠. 카센터가 엄청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수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너무 자잘한 문제 가지고 자꾸 고쳐야 한다느니 이러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던 줄 아시나요? 이게 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차를 안 뽑아줘서 생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차 한 대 뽑아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을 거라고 하셨죠. 기가 막혔네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돈 없다고 맨날 징징거리는 시누이는 또 어떻고요. 내 인생도 없이 애들이나 키우면서 살아. 이러니 내가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 돈이라도 수중에 넉넉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돈도 없으니 맨날 곡소리만 난다. 차라리 죽을까 싶을 때도 많아.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을 떠밀었나요? 전부 본인의 선택이었는데 왜 그렇게 징징대며 우는 소리를 해대는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 붙잡고 하소연을 할 때마다 미칠 노릇이었는데 그 앞에서 괜히 반응을 잘못하면 애들 용돈 달라 선물 달라 그럴까봐 뭐라고 하지도 못했네요. 제가 진짜로 남편 하나 보고서 참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가족들한테 무조건 예스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줄로만 생각하고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시댁에 자주 가는 걸 화목하다고 보셨던 거예요. 아빠는 당신의 처가와 사이가 진작에 틀어져서 파국을 달리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 시댁과 잘 지내는 것을 되게 흐뭇해하셨어요. 그러니 한숨이나 푹푹 내쉬면서 아빠한테 시댁과 남편 간의 그런 갑을 관계 때문에 미치겠다는 소리를 못했던 거죠. 아, 그리고 남편이 워낙 저희 아빠, 할머니한테 먼저 안부 전화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고 그러면 싫다 어쩐다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시간 언제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안 될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다른 날짜 찾아서 그때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런 남편을 봐서 시댁의 온갖 것들을 참고 협조적으로 살았죠. 하지만 제가 참고 사느라 힘들고 속 터지는 것은 둘째로 치고 남편이 계속 자기 가족들한테 퍼주고 사는 게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집 근처에서 운동 삼아 산책을 다녀오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셨어요. 그때는 차에 가볍게 부딪혀서 바닥에 넘어지셨던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명함만 받으셨었고 병원에도 안 가셨다고 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그 뒤로 사흘, 아빠는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시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오싹해지더라고요. 당장에 구급차를 불렀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신 지 하루 뒤부터 아빠는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눈물바람이었죠. 아빠는 괜찮다, 미안하다고 하실 때마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온통 아빠한테 매달려 지냈어요. 일 끝나면 바로 아빠한테 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안일이며 기타 모든 것들은 남편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한테 얼굴 안 비춘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잔소리를 남편에게 몇 번 남겼는데 그걸 남편이 저한테 아무래도 전달을 안 한 것 같다면서 툴툴대시더라고요. 제가
아빠 때문에 정신 하나 없는데 뭘 어떻게 시댁까지 챙겼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상대를 안 해버렸네요. 남편한테 알아서 정리 좀 하라고 했었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가서 어르고 달래고 저 자세로 나가고 그랬던 것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간신히 참았었네요. 아빠는 사고 이후 반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하고 미치겠더군요. 아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너무 불쌍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빠의 곁에 있어드렸던 것 하나만은 다행인 점으로 남았네요. 작은 아파트, 서울 끝자락에 있는 그게 아빠가 남기신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보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날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고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예, 우리 큰아들 이번에 장가 갈 때 그 집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가면 너무 좋지 않겠니?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큰아들은 당연히 제 시숙얘기였죠. 맞선을 본 상대하고 잘 돼서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은 아빠를 돌보던 시기에 제가 언뜻 접한 바 있었습니다. 그쪽을 신경 쓸 정신이 아니라 흘려들었었던 건데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 준비가 빠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저희 아빠가 사시던 집, 그 유산을 왜 탐을 내나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아빠 가신 지 이제 보름도 안 됐어요. 진작에 물어볼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예의 차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니? 네? 제가 여태 참고 살았던 게 바보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안 참을게요. 미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댁들이 정상이라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싹 다 제정신 아닌 거 알면서도 그 모든 무례와 무식을 참고 맞춰줬더니 댁들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쏘아붙였고 그러자마자 뺨을 맞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최고 효자를 빼앗아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우리 효자한테 따로 말을 해야지. 맞은 건 전데 시어머니께서 씩씩대시며 발까지 쾅쾅 구르시며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눈이 돌아서 당장 남편한테 전화했고 다 말했어요. 나 어머님한테 뺨 맞았어. 천하의 효자, 제발 돌려달라는 뜻인 것 같더라. 내가 아무래도 당신을 당신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 미안하다는 소리가 너무 지겹다고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머리가 아파서 약 먹고 잠들었었는데 제가 그러는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서 시댁에 쳐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았던 건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버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렵니다. 다 내려놓을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와서 멀어져겠다는 거야? 엄마, 오늘 엄마가 그 사람의 뺨을 때렸을 때 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죽는 그날까지 저는 가족들을 안 보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너 미쳤니? 끊어내도 저쪽을 끊어내야지.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래? 너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 네가 믿을 구석이고 제일 든든한 자식인데 네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니? 놀란 시어머니께서 울부짖으셨으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평생을 가족 바라기, 영원한 을, 노예마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착하고 미련해서 찍소리 한 번을 못했던 집안의 막내였건만 완전히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온 남편이 저한테 자기 가족과 절연했다고 말을 하길래 저는 제가 자다 일어나서 헛것이 들리나 싶었는데 정말 사실이었더라고요. 저도 안 믿어졌는데 시댁 그 인간들은 어떻겠어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난리가 났죠. 남편이 없으면 이제 자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냐며 시숙은 길길이 날뛰었다는 후문입니다. 참나, 정말 미친놈의 집구석이죠. 그런 가족들과 저로 인해 끊어낸 남편에게 저는 고마운 마음뿐이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빠가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게 되고서
이런 결과를 유도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을 금세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가 남기신 집으로 들어갔네요. 할머니와 함께요. 시골에 가서 모셔왔어요. 아빠가 혼자 지내시던 그 집에 저희 부부와 살게 되셨을 때 할머니는 첫날 많이 우셨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화목하게 잘 살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사실이 있었는데요. 친가의 그 시골집 말고도 알고 보니 시골 땅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단 두 분만 아시고 숨겨온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제 그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했던지 모른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치매 증세가 심해진 할아버지께서는 모르셨어요. 그 점이 무척 슬프기도 했고 대신 아무렇지 않게 할아버지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기도 했네요. 시숙은 파혼을 당했습니다. 별로 놀랍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절연을 선언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예민하고 짜증난 상태였는데 그때 또 유독 시누이가 징징대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서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네요. 신기한 점은 엄마가 재혼하셨던 그분하고 이혼 소송을 하느라 아주 지저분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이혼을 했고요. 오빠는 잔정 없고 대체로 냉소적이고 그리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나 새언니였던 그분은 성격이 이기적이고 다혈질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두 사람이 연애까지는 잘했었는데 결혼하니까 확 틀어졌죠. 이제 와서 엄마고 오빠고 저랑 잘 지내고 싶어 해요. 나이는 들어가고 인생에서 크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피가 섞인 가족 한 명이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더 그런 듯 싶었고요. 자꾸 돌아가신 아빠까지 들먹이면서 잘 지내보자고 두 사람이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시댁 식구들도 하염없이 절절하게 저희 부부와 다시 교류를 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거 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속에 큰 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형제랑 자매들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아래에서 외동딸로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는데 물론 그런 엄마를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늘 학교에 다녀오면 일 나간 엄마 덕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일찍 들어오겠다고 노력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청소일이 거의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제가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엄마의 얼굴 한 번 못 본 적이 많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느라 힘들었어. 그랬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오늘 일이 많았어.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지? 그럴게. 우리 딸.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아빠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는 항상 그런 제게 너무도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절 먹여 살리기 위해 그 고단한 노동을 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도 마냥 떼쓰고 칭얼거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고 그럴 때도 웬만하면은 형제가 있고 남매 있는 집안의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꼭 결혼할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귀다 보면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가끔 연애하면서 유독 더 긴밀한 관계를 지니었던 남자친구들과는 그 남자친구의 형제나 남매까지 함께 껴서 여행도 가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둘이서 하는 데이트보다 더 기다려질 정도로 말이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남편이 누나 한 명과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세 남매의 둘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집이라면 시누이들이 시집살림 시킬 거라고 기함하며 결혼을 무르는 것도 불쌍하겠지만 연애할 당시 시누이 둘 다 만나봤는데 그냥 친구처럼 너무 편하고 대화 한마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웃음꽃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5년 정도 사귀었고 시누이들을 만나게 된 건 아마 남편과 연애한 지 2년쯤 되던 해였을 텐데 그 이후로도 저희 둘이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날에도 심심하면 시누이 둘을 불러서 함께 놀고는 했습니다. 네가 왜 우리 성훈이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지 안 믿겨. 우리 민정이 이렇게나 이쁘고 똑똑한데 말이야. 그래도 얼른 성훈이랑 결혼해서 한가족 됐으면 좋겠다. 동생 쪽도 애교 많고 평소에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특히 저는 형님에게 더욱더 정이 많이 갔어요. 제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조금은 낯을 가리는 편인데 제가 어색해할 때마다 형님이 늘 주도해서 분위기를 풀어줬고 평소에 저 생각난다면서 어디 여행 가면 화장품 사다 주시고 옷도 선물해 주시고 그만큼 일상생활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생각해 준다는 티가 많이 나는 분이었습니다. 이거 민정이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언니, 저번에도 선물 받았는데 나도 오늘 준비할 걸 그랬네. 자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잘 써주기만 해줘. 게다가 엄청 어른스러운 성격이라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길 때면 언제나 형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럴 때면 형님은 제 고민을 마치 자신의 고민인 것처럼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그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매가 없는 제게 친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친언니가 생길 수 있다면 형님이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형님이 친하게 지낼 때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곤 했어요. 자기야, 근데 나중에 우리 누나 정체 알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정체를 안다고?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우리 누나 당신이 아직 모르는 면이 많아. 아무튼 나와 결혼하면 누나도 자주 보게 될 텐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할까요? 허나 이미 전 그때 형님의 좋은 면만이 보였을 때였어요. 형님은 제가 닮고 싶은 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결혼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으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설사 싸우는 일이 있다 한들 금방 풀고 다시 사이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듯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 이런 좋은 시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부모는 다른 문제잖아요. 시부모님을 뵙기 전에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오빠, 어머님, 아버님이 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야 할 텐데.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너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시댁복이 몰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득한지 아무리 사고라고 할지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다는 건 남편 부모님 입장에서 절대 좋게 보기는 힘들 텐데 두 분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칭찬하시면서 민정이도 어릴 적부터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랐다니 아주 대견하네.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품행도 바르고 라며 제게 아버지가 없는 것쯤은 아무런 흠이 아니라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 그리고 시부모님과 다른 시댁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저와 남편은 33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친정집과 시댁 그리고 저희의 신혼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댁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정아, 사돈어른이 적적해 하시지 않니? 우리는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될까요? 그 계기는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형님도 그렇고 다른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만 빼고는 다들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이 가까우면서도 홀로 계실 저희 엄마가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와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저보다도 더 저희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대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가 만나는 건 상견례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오시자마자 다시 봐도 민정이가 정말 사돈어른을 꼭 닮았네요. 라며 먼저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성격이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엄마를 닮아서였거든요. 엄마도 처음에는 그런 시부모님의 환대가 낯설어 보였지만 막상 함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서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이었던지라 딸인 제 입장에서도 너무 신선했죠. 그리고 먼저 이런 제의를 해준 시어머니에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나는 이 동네에 친구도 하나 없는데 마침 사돈어른이 이 근처에 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괜히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앞으로도 적적하고 그러면 아무 때나 놀러와요. 나는 맨날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마음에 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시어머니의 제안대로 자주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님이랑 시누이도 마치 본인들 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착한데 저 역시 당연히 시댁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나 생신 때 가는 것도 꾸역꾸역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때는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여간 당신은 우리 가족을 너무 좋아해. 사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너무도 이상적인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 사이의 관계가 저희 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일, 슬픈 일 있으면 먼저 서로에게 연락해서 축하받고 위로받고 비록 저희의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지게 된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마 저희 시댁 식구들이나 저희 엄마도 그냥 일반적인 사돈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시부모님이랑 저희 엄마랑 나이도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났고 저희 엄마도 형님이랑 시누이를 대할 때 마치 친딸인 저를 대하는 것처럼 매일 예쁜 선물도 사다 주시고 가끔은 용돈도 주시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형님 말입니다. 결혼하고 가까워져서 보니 막상 그간 몰랐던 점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었는데요. 형님이 알고 보니 미신을 좀 잘 믿으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전에도 형님이 점집을 잘 다니고 사주 철학을 좋아하고 부적 같은 걸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더라고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이 그걸 굉장히 믿은 나머지 문지방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다니셨거든요. 이것도 형님 본인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형님이 다른 식구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어찌나 닥달하시는지. 얘, 너 거기 밟았잖아. 얼른 씻고 와. 아, 언니 괜찮아. 우리 언니 또 그런다. 언니 이제 이런 미신은 안 믿을 때 되지 않았어? 그만해. 그만하게? 아, 빨리 씻고 와야 조금이라도 정화된다니까. 너 그 복 나간 발로 돌아다닐 거야? 아, 시험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다른 신우에게 닥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도 예외는 없었어요. 제가 문지방을 밟을라 치면 큰 소리로 잠깐! 하시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머님, 형님이 원래 미신을 잘 믿으세요? 그래, 저뿐만이 아니야. 같이 사는 내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저 딴엔 불안하니까 우리가 맞춰주고 살아야지. 뭐 다를 수가 있겠니? 어머님께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심하다는 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형님이 조금 귀여우시구나 라고 생각할 만했는데요. 제가 시댁에 조금씩 발을 끊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더운 여름날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죠. 저와 남편이 그날은 시댁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 날이었는데요. 놀다 보니 시간도 이미 지나 있었고 어머님도 자고 가시는 걸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길래 남편과 집에서 가져온 미니 선풍기를 틀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형님의 목소리였고 형님은 아직 잠든 남편의 볼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얘 봐. 숨을 안 쉬는 건가? 민정아, 우리 성훈이 숨 안 쉬는 거니? 누나, 무슨 일이야? 너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어떡해? 죽을 뻔했잖아, 이놈아. 못 살아 내가. 그러다 형님은 바닥에 앉아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형님의 울음소리에 온 가족이 다 깨어났고 무슨 일이냐며 저희 방으로 모여들었는데 선풍기를 보고 이미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고 있더라고요. 성은아,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미신이라니까. 아휴, 민정아, 많이 놀랐지? 애가 저걸 믿어서 우리 집엔 선풍기란 선풍기는 다 채워놓았는데 네가 그걸 들고 왔는지 몰랐다. 미안해 여보. 우리 누나가 저걸 아직도 믿어. 미신 아니라니까? 너희 정말 죽을 뻔했다고. 민정이 너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네가 지금 우리 성훈이까지 다 죽일 뻔했잖아. 심지어 형님은 화가 난 나머지 생전 제게 모진말 한 적이 없으시던 분이 얼굴까지 벌개져서 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당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저로선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 후로도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풍기 틀고 자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하는 말들을 하시곤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5번 이상 안부인 사람을 전화해선 그런 소리를 해대니 저도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 했어요. 제가 피곤하다 하니까 남편은 자기도 이미 다 겪은 일이라며 그냥 맞춰주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아,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란 말이야.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형님,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밝혀졌다 하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 영상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라니까. 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내 말이 맞아. 내가 지금 나 좋으라고 이런 소리라니? 다 너희 죽을까봐 다칠까봐 하는 소리 아니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려 치면 형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 남편 말대로 정말 설득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냥 형님 말이 맞다 치고 들어주는 수밖에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도 그 좋았던 형님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형님이 같이 마트에 가자,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반갑게 따라갔지만 이제는 혹여나 만나서 선풍기 얘기하고 조심해야 할 미신 얘기 늘여놓을까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형님의 행위는 점점 더 심해져 급기야 제가 형님과 한판 붙은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둘째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생긴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둘이 너무 잘 만나고 있길래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남자친구와 보내는 기념일날 신우이에게 신발을 선물해 줄 겸 신우이 남자친구 것까지 같이 선물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평소 워낙 잘해주기도 했고 생일도 다가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챙긴 거였어요. 역시나 둘째 신우이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우와, 내 사이즈랑 딱 맞네. 역시 언니야. 이거 너무 신고 싶었던 신발인데 잘 신을게요. 하지만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둘째 신우이의 얼굴이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발을 안겨주며 얼른 갖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영문을 모르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신발을 들고 있으니 둘째 신우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어요. 이윽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신발을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이거 신발 2개네? 성미 너 거랑 남자친구 거 같은데 설마 민정이 네가 선물해 준 거니? 네, 그런데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너 신발 선물하면 인연들 이별한다는 얘기 몰라? 너 이거 우리 성미한테 준 의도가 뭐야? 네? 기가 막혀. 내내 거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우리 성미한테 이거 왜 준 거야? 얘 이번에 그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너 몰랐어? 정말 생각이 없는 거니?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작정하고 그 신발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그저 형님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저번 명절 때 내 동생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니까 네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 질투라도 하는 거야 뭐야? 결혼까지 한 애가 왜 이런 걸로 질투를 하는 거니? 난 이해가 안 된다. 내 동생이랑 결혼하기 전엔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참 기가 막혔어. 형님 죄송한데요. 기 막힌 건 지금 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설마 아가씨한테 그런 못된 마음으로 신발 선물을 했을까요? 아가씨 생일도 다가오고 남자친구도 사귀었고 하니 겸사겸사 선물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미신을 믿고 그걸 신봉하는 형님이라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시잖아요. 잠깐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리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니들 뭔 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엄마, 글쎄, 엄마 며느리가 우리 성미한테 신발을 선물했어. 어떡하면 좋아. 엄마도 예비 사위 생기겠다고 좋아했잖아. 헤어지게 생겼어. 둘이 갈라서게 생겼다고.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나와 상황을 물으니 시누이는 급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간 형님에게 품었던 남은 잔정마저 똑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외롭게 자라 형님이 주신 정이 그저 따스하고 좋았는데 겨우 미신 따위로 사람을 몰아가니 더 형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 후 저는 형님 번호도 삭제하고 오는 전화며 문자며 받지 않기 위해 차단해버렸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통해 사관이 뭐니 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것도 받기 싫었어요. 이미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한 후였고 더는 형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좋아했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아요. 피만 안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형님을 본 건 관계를 끊은 지 반년 정도 후였기에 저나 형님이나 서로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제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어, 동서.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내 무지로 동서한테 불필요한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날 이후 내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몰라. 늦었지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형님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되뇌이셨죠.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그리 미웠던 사람인데 제게 그간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저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형님과 저 둘 다 술 한 잔 걸치며 그간의 속 얘기를 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저와 형님의 화해를 가장 좋아하셨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형님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하셔선 잘했다고 너그럽게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형님은 그 후로 제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시려 했어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문지방 얘기도 더는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형님의 변화에 저도 마음이 많이 풀렸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죠. 그렇게 형님의 노력으로 전보다 더 돈독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저는 아이를 2명 낳았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된 건 제가 40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나 시부모님이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내일도 시댁에서 모이지? 꼭 애들 데려와라. 내가 손주들 주려고 예쁜 꽃가옷도 하나씩 사놨으니까. 분명 그때도 평소처럼 엄마와 인사를 하고 헤어져서는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잤을 뿐인데 평소 시댁에 가기 전 늘 연락을 하던 엄마가 그날따라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잠을 주무시나 보다 싶어서 남편 차를 타고서 엄마를 모시러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데 이상하게 무언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다가가서 엄마 몸을 힘껏 흔들었지만 엄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죠. 제 비명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따라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쪽으로 얼굴을 돌릴 여력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도 웃는 얼굴로 만나서 헤어졌던 엄마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게 병원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신 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평소 아픈 곳 하나 없던 분이셨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엄마... 아무리 제가 그 현실을 부정해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음의 준비는커녕 아무런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야 꾸역꾸역 버텼지만 화장도 하고 납골당에 엄마를 모셔놓고 나니 정말 제 인생 자체가 전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대체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왜 더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엄마 이름만 수없이 부르다가 목이 쉴 때까지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소보다 기분이 괜찮아서 밝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의지도 아닌 눈물이 툭툭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장례식장에 남편을 빼고 제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엄마 잃은 일 때문에 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가족 마냥 친하게 지냈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안 오다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매처럼 지내던 시누이와 형님도 저희 엄마 장례식을 기점으로 코빼기도 안 보일 뿐더러 저에게 연락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보다도 더 먼저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시누이와 형님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나누고 전화를 하고 서로 시간이 되면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만나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하는 일도 많았는데 엄마 돌아가신 지 2주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도 정말 연락이 한 통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연락 안 돼? 그리고 요새 신우이랑 형님은 또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나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랑 잘 지내놓고서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연락이 안 돼서. 어떻게 다들 이럴 수가 있어? 시댁에서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지낸 게 무슨 꿈이었던 것처럼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으니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힘든 상황에서 시댁 식구들한테 조금 더 의지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었는데 장례식에 안 온 것도 안 온 거고 최소한 못 올 거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못 간 거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장례 잘 치렀는지 엄마를 잘 보내드렸는지 그런 걸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그냥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엄마 짐도 정리하고 집도 처분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마음먹고 연락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가량이 더 지났을 때 최소한 형님에게는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장례는 잘 치렀어? 근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엄마 장례식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가봐서 미안하다고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던 거면 진즉 형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보내드렸어요. 이제 저도 마음 좀 추스럽고 짐도 다 정리했으니 다시 제 삶 살아야죠. 근데 형님, 왜 저희 엄마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 그게 우리가 단체로 독감에 걸렸어. 독감이요? 미안해. 우리도 몸 추스르고 하느라 연락을 미처 하지 못했어. 미안해.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엄마도 동생도 그렇고 몸이 너무 아팠거든.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체로 독감에 걸렸다니. 거기다 형님의 말투는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어버버거렸고 목소리 넘어 얼른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기색마저 느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형님 한번 뵈러 오랜만에 집 좀 들를게요.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야.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뭘 굳이 나중에 와. 아니에요. 오랜만에 형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위로도 좀 받고 싶고 저도 바람 쐴 겸 밖에 좀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오면 안 될까? 평소 형님답지 않게 말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평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확실했던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듯이 구는 게 처음이었어요.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일단은 형님이 계속해서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서럽더라고요. 왠지 형님이 진짜로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날만 그랬으면 잠깐 의심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 이번에야말로 형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형님, 이번 주말에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겼더니 정말 3초 만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아직 바쁜 일이 안 끝나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친하던 형님이 정말 엄마 장례식 이후로 이렇게까지 저와의 만남을 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오래 형님을 알아오면서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대며 제가 오는 걸 말린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붙잡고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형님 진짜 너무한다. 저번에도 형님이 내가 놀러 간다니까 갑자기 말을 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말 바쁘신가 보다 하고서 애써 참아 넘겼거든? 근데 이번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주말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몇 초 만에 오지 말라고 답장이 오는 거 있지? 답장하면서 내 부재중 전화도 봤을 텐데 다시 전화를 거시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체 형님, 우리 엄마 장례식 이후로 왜 이렇게 나한테 대면대면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마찬가지고. 여보, 울지 마. 사실은 그게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형님이 이렇게 변한 게 제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남편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나가 한동안 얘기하지 말랬는데 라고 운을 띄우고는 형님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려줬죠.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고 뒤로 넘어갈 이야기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장모님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누나가 임신을 했어. 자기도 알다시피 누나가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시술이며 뭐며 다 받았지만 매번 실패한 전례가 있잖아. 나이도 이미 40이 넘은 노산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마침 그 다음 주에 다 같이 시댁에 또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깜짝 발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한테도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대. 근데 때마침 그 시기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만 거야. 당연히 누나는 임신 소식을 기쁘게 알릴 만한 환경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식구들한테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렸고 혹시나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장례식장에는 못 갈 거라고 하더라고. 뭐 옛날 미신 중에 큰일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면 귀신이 붙어서 와서 재수 온 붓는다는 이야기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 아무래도 그런 미신이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잘 말해달라고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아니, 그런 미신이 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도 형님이 미신에 미쳐있던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미신을 믿지 않는 타입이기도 했고 애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건데 겨우 미신 하나 때문에 그간 함께 지냈던 정을 다 저버리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장례식을 못 온다고 치더라도 시기 맞춰서 제대로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남편은 누나도 오고 싶었을 거다. 근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야기하면서 워낙 어렵게 얻은 결실이니 이해해달라더군요. 그래, 형님은 이해할게. 그럼 아가씨는? 어머님은? 형님은 그렇다 치고 대체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는 왜 연락이 하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형님도 장례식이 끝난 지금은 왜 저랑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걸까요?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비교적 선뜻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아무리 캐물어도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려고 했죠. 당신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시부모님이랑 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형님 집에 갈 거야. 내가 진짜 그러기 전에 그냥 당신 입으로 얘기해.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났어도 저랑 제 어머니랑 너무 각별하지 않았냐.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데 원래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헤어지는 장례식장에서는 귀신도 더 많고 장례식이 끝나도 그 가족한테 귀신이 붙어올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까지 절 안 만나야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시부모님이 형님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애꿎은 남편 가슴을 퍽퍽 때리면서 우리 엄마가 귀신이야? 우리 엄마가 귀신이라고?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귀신? 참 정말 말도 안 나온다. 정말 그렇게 다 따져가면서 태어난 아이 내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하고 저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오열을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야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까지 동참할 줄은 몰랐죠. 나는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서글퍼서 죽을 것만 같은데 가장 옆에서 편히 대워줘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안 만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마침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너 여길...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아가씨 다 모여 계셨네요. 모여 계시니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귀신인가요? 아이 낳을 때까지 절 보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 이런 말 들은 이상
다신 이 집에 왕래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민정아, 우리 말은 그게 아니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게 해명을 하기 위해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신발장에서 설마 거실로 넘어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신발을 벗고 형님 쪽으로 가자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쟤 여기 오지 못하게 해. 쟤 지금 귀신 끌고 들어오잖아. 얼른 나가게 하라고 해. 야, 어딜 와. 꺼지라고. 가란 말이야. 엄마, 소금 가져와, 소금. 이 더러운 가사. 형님,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요. 그러나 형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어서 갑자기 부엌으로 헐레벌떡 들어가더니 소금을 가져와 제게 미친 듯이 뿌려대었습니다. 소금이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온갖 군데 들어가는데 상관없이 계속 뿌려대더군요. 고만하라고 남편이 형님을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를 말리기엔 부족했죠. 전 일부러 그 소금을 다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동날 무렵에 일부러 형님에게 다가가 형님을 꽉 안아버렸어요. 형님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그럴수록 전 더 꽉 안아 도망치지 못하겠어요. 나중에 형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할 때야 놔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나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빨리 새집 알아봐. 나 멀리 이사 갈 거야. 나 죽어도 당신네 가족들 다신 못 봐.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면서 아니라고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 믿었기에 사실상 그건 저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저희는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이사 온 지 한 4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저는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이랑 형님이랑 시누이랑 아무랑도 연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호도 바꿨고 그쪽 가족 번호도 다 차단해놨어요. 남편이 가끔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보라면서 전화 오면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무척 편안합니다. 미신을 믿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평생을 끼고 살았던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믿는 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혹시 미신 지나치게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이런 행동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